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일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이 어디 한 군데에 딱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설명부터 일단 그냥 읽어볼 거니까 겁먹지 마세요.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 마이닝과 유사하게 정형, 비정형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다. 저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요약해보면 데이터 과학이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분야다. 근데 이렇게 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쵸?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까요? Journal of Data Science라는 학술지에 의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와 연관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히 좀 쉬워지기는 했는데 좀 너무 방대한 설명이네요. 또 다른 의견을 볼게요. 드루 컨웨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의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역량은 프로그래밍, 수학과 통계,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수학과 통계는 논리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수고 나중에 머신러닝 같은 조금 심화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는 결국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겸비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게 드루 컨웨이의 의견이죠. 농담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진조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얘기하고 정보도 쭉 얘기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데이터 기술 한번 알아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셜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죠. 데이터 창고죠. 데이터 창고로부터 어떻게 그 패턴을 찾아서 분석하냐에 따라서 결과를 쓰고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그대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데이터들을 그냥 쌓아놓으면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축해 놓으면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베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제 모델이 많이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계 많이 쓰고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릴레이셔널 RDBMS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개념만 아시고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엑셀, 엑셀을 통해 쓰고 있는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 튜플, 그러니까 행과 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좀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 트랜잭션 처리하는 방법과 프로세스, 분석해서 처리하는 방법,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또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말 그대로 웨어하우스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데이터 창고 이런 개념인 거죠. 여기 우리가 빅데이터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 우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보기 위한 전 단계로서 거의 다 이제 데이터와 관련 사항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 수업 이 정도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과연 그 데이터라는 게 뭐라는 게 감이 잡히실 거고, 데이터라는 게 뭐고, 데이터를 이렇게 컨트롤 관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려는 감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술. 자, 데이터 기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IT가 뭡니까? 정보 기술이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에서 나노 테크놀로지, 우주 항공 기술, 뭐 스페이스, 인바이로먼트, 컬처 테크놀로지 이렇게 쭉 우리가 T자 붙이면 이게 전부 다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하나 플러스 하나 붙이는 거는 제가 붙이고 다른 사람 많이 붙이지만 저는 여기다 플러스 해서 DT를 하나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기술 그래서 DT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 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뭐냐? 이 정의를 한번 보면 한국경제신문에서 한 내용을 그러니까 데이터 기술이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측정, 그죠?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반적으로 데이터라는 걸 측정하고 수집하고 저장, 검색 기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시작하는 건 우리 데이터라는 게 측정의 수집, 저장, 검색. 수집원이 많겠죠. 저장하고 검색 기술에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건 데이터를 이 자체는 데이터의 의미가 없는데 분석, 해석해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해석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로부터의 모형화, 모델링 한다는 거죠. 진단, 관리, 예측 기술이라는 과학적 방법을 총괄적인 것을 데이터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그렇죠. 데이터를 어떤 목적에서 측정하고 수집하고 저장, 검색,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데이터 기술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경제 3법이라는 게 통과됐죠. 데이터 그 정도로 중요하게 데이터가 무슨 원유라고 얘기도 하고 제3의 자원이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아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뭐 팬데믹 상태가 끝나면 새로운 세계 뭐 경제 질서가 판도가 바뀐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점이 될 게 데이터일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 옛날에는 무슨 전쟁 어떤 무기가 힘이라겠는데 앞으로는 지금도 데이터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개성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지면서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만든 것이 데이터 경제 3법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게 주요 내용은 펜을 좀 써야 되겠네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개인정보법은 이제 개인정보 개인 가명 정보를 본인 실명이 아닌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그 사람 유추만 할 수 있어도 뭐 개인정보로 봐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했는데 그런 걸 좀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번에 그 데이터 경제 3법 중에 하나, 완화된 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말고도 이게 금융 분야, 그죠? 금융 분야에서 생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것도 많이 쓰죠. 신용정보 카드를 가지고 코로나19 감염자의 뭐 동선을 파악한다.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신용정보법에서 하고 있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규제 감독 권한 이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일원화시킨 별도로 돼 있었는데 유연화시켰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데이터 경제 3법, 데이터 3법 하는데 참고로 빅데이터니까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질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개를 갖다가 데이터 경제 3법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기술의 이제 발전 배경을 보면 뭐니 해도 PC 보급이죠, 그죠? 1980년대 제가 볼 때는 데이터 기술이 발전된 게 초창기는 기본은 PC죠, 퍼스널 컴퓨터, 컴퓨터 기술. PC 기술. 원래 이제 통계라는 게 수작업으로 수학적 통계가 컴퓨터가 되면서 컴퓨터를 도입하면 통계가 굉장히 밀도 있고 큰 데이터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된 거고, 그런 것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퍼스널 컴퓨터, 보급을 데이터 수집 이용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 엑셀이라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엑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주 시중에 요즘은 90년대 뭐 그렇게 그 일반화되지 않지만 지금 아주 일반화됐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판매를 하고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죠. 엑셀 같은 소프트웨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컴퓨터나 그런 기술이 발전했다고 치고 2000년대 초부터는 뭐 인류의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이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네. 월드 와이드 웹으로 시작되는 인터넷에서 아주 큰 데이터를 접근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빅데이터를 보면 빅데이터가 사실은 그 원래 뭐 2000년대 초 그렇죠. 그러니까 그 90년대에도 물론 데이터가 있었지만 2000년대 최근 몇 년만큼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SNS가 많이 활용하고 쓰게 되면서 데이터가 엄청난 양으로 많이 쌓였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해서 또한 컴퓨터 처리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컴퓨터 처리 능력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이런 기술이 발전한 거죠. 사실 머신러닝 요즘 말하는 딥러닝도 뉴럴 네트워크였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90년대 그렇죠 80년대부터 이제 그런 그 뉴럴 네트워크 요즘 얘기는 딥러닝 AI의 딥러닝인데 사실은 그 기술이 70년대 80년대 대두사 했던 것이 그 뉴럴 네트워크 인간 신경망 회로로 무슨 뭔가 계속 학습해서 그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유추하고 추리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그 학습할 만한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머신러닝을 초과한 딥러닝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그 인공지능 AI까지 이제 발전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할 게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신입생들인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와서 뭐 새로운 잡을 창출하고 뭐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각광받는 직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요. 아주 요즘 각광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경력 가지면 요새로는 한 연봉 한 1억대까지 가까이 되는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직업들이 좋은 직업들이 앞으로 유망받는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하고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과학자가 해야 되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천하는 전문가죠. 그죠? 유용한 정보.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빅데이터에서 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빅데이터 분석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길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죠. 요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기술을 통한 관련 직업들을 보면 이런 직업들이죠. 데이터 관련 전문가 여기 보면 그렇죠. 통계적 지식,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이런 미래 예측, 이런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 보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아주 미래에 보시면 10년 후 가장 유망한 직업으로 유망한 게 이 데이터 분석가입니까?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 참고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배우면서 참고로 데이터 기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데이터 경제 3법과 사이언티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기술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활용됐냐, 활용되는 이유와 영역 분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 기술이 이게 발전된 배경 같은 거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문자상으로 써놨으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고 널리 보급된 컴퓨터 기술, 인터넷을 통한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인공지능 하면 떠오를 게 데이터예요. 인공지능 하나서 툭 떨어지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통해서 머신러닝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패턴을 1차적으로 찾아내는 거 우리가
넣어놓지 있지 않는 데이터에서 다른 결과를 찾으라는 거. 지난번에 그 알파고 이제 바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 그래서 빅 데이터 기술,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이 하나의 줄기라 보시면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응용 분야는 뭐 다방하죠. 다양하죠. 뭐 경영, 뭐 인공지능 다양하죠. 인문학, 생물학 이렇게 다양하게. 최근 뭐 코로나19 동선 파악이랄지 뭐 경제 패턴까지 다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에 전문하는 거 이렇게 의사결정, 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경영에서는 의사결정. 비즈니스에서는 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것들이죠. 리스크 관리, 경영 목표,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추론해서 과거를 하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자체가 과거와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 움직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굉장히 우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데이터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기술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툴을 데이터 기술을 하는데 쓰고 있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 인기 있는 게 R과 파이썬이죠. R. 이건 프로그래밍이죠. R과 파이썬. R과 파이썬이고 우리가 후반기에 R에 대해서 실습할 건데 R과 파이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과 R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이게 두 개 다 공통점이 오픈소스이라는 거죠. 오픈소스. 그러니까 우리 오픈소스라고 우리 웹사이트 통해서 항상 R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초보자랄지 이쪽 원래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프로그램은 R이죠, R.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하는 데는 많이 써요. R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게 대중적으로 게 R이고, 파이썬과 R을 이제 차이를 보면 R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많이 쓰고 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은 뭐냐면 R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R을 많이 쓰고, 그래서 파이썬은 R보다는 조금 한 뎁스가 높은 연구하는 데 쓰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보면 파이썬은 1991년에 가디오 벤 로썸이 생산성을 코드 초점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목적으로 써요. 통계적 목적으로. 통계학적 목적으로 통계학적 테크닉은 조금 그래서 좀 과학적인 분야, 이런 기술적인, 이게 R이 이제 기술적인 분야하고 무슨 데이터를 통계하고 이제 R이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을 볼 때 텍스트를 보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한눈에 훨씬 맞춰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은 많이 보실 거예요. 뭐 TV랄지 분석, 그다음에 빅데이터, 내가 첫 번째 강의 주제에도 타이틀을 썼는데 가장 중점적인 글씨가 크게 보인다 할지, 그게 중요한 순서로 크고 작게 되면 컬러로 보면 이런 것들 다 가시화하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이런 데 아주 강점이 있는 게 R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하는 게 SaaS죠, SaaS. 이건 기존의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저도 옛날에 논문을 설문해서 통계 낼 때도 이 SaaS를 썼는데, 많이 쓰는 거예요. SaaS. SaaS. 그죠? 통계적 연산을 펴려 통계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굉장히 신뢰성을 가진 도구죠. 대부분 설문조사랄지 연구 학문을 할 때 사스 통계를 쓰는 게 조금 차이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무겁고 가격이 좀 비싸죠. 이런 통계 패키지 자체가. 그래서 과학자랄지 연구하는 사람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사스라는
패키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파치, 스파크,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그 범주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파이썬과 R, 일반적으로 연구 학문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사스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 기술을 하는데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데이터 작업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작업 흐름.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 수행 방법은 뭐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6단계로 나눠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플로우로 하는데 6단계를 보시면 작업의 흐름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단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2단계는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3단계는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데 탐색적 분석과 최종 분석, 아무래도 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분석을 이렇게 2단계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탐색적 분석, 최종 분석.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최종적인 레포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각화다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 보고 6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데이터 작업 흐름을 6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문제 정의, 디피는 문제를 디파인하고 제가 볼 때는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문제 정의 단계예요.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해야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중간 단계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 틀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정의.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작업을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값을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처리를 요구하는 사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 문제 정의 단계가 되겠죠. 문제 정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기계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계에서 그것도 빅데이터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명철한 분석에 의해서 많은 경험이나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정의가 됐으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데이터 수집. 필요한 데이터들을 아까 얘기한 데이터베이스나 뭐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많죠. 우리가 검색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웹사이트, 그 다음에 SNS SNS 상에서 돌아다니는 뭐 텍스트라든가 이미지, 뭐 그림, 데이터, 그 다음에 그죠? 뭐 수천 개, 수억 개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장 유용성 조사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 문제 정의 단계에서 정의한 목표값 이거죠. 이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여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에 관련 내가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엉뚱하게 시장에서 무슨 소고기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수집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매니지하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데이터 매니지라는 것은 이건 수집하는 매니지라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는 단계가 이 데이터 관리하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어떤 용량으로 저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 클라우드를 쓸 것인지, 그러죠. ID 센터를 사용하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디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고장나고, 전원이 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이 데이터 관리 기법이에요. 안전하게 데이터를. 그 다음에 보안상,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분석이죠. 분석에도 보면 탐색적 분석과 우리가 최종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탐색적 분석은 일단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데이터부터. 라포의 데이터를, 패턴을 찾아내는 정도, 수준.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되는 거죠. 이럴 땐 범주에, 아까 문제를 정의한 범주에 맞는 패턴을 찾아내는 해서 탐색적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결과를 시각화시키는 방법. 이게 탐색적 분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분석이 말 그대로 최종적 분석이죠. 이건 조금 우리가 뭐 탐색적 분석을 해서 그 탐색적 분석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나 목표에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뭘 하면은 뭐 조정이 필요하죠. 미세한 조정, 미세한 조정. 우리가 원래 1단계 문제 정의한 문제에 따라 정확히 뭐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약간의 차이 때문에 미세한 조정, 모델을 위한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예측 모델을 미세하게 여기 탐색적 분석 들어가죠. 부자가 정확한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 최종 분석 단계가 되겠고. 맨 마지막 6단계는 그 레포팅 단계가 되겠죠.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분석을 원하는 사람한테 의사 결정에 필요한 레포팅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보고 그러니까 수요자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죠. 뭐 여기서 결정 권고라는 건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는 결정 권고죠. 아무 의사 결정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주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6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 단계, 그죠? 문제 정의는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계는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죠? 문제 정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당연히 옷을 잘못 초월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죠? 문제 정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보다 구체적인 게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좋죠. 가급적이면 정확성을 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정의하면 말 그대로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가 되는 거죠. 문제 정의 단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정의 단계가 이만큼 중요한데, 문제를 정의를 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문을 한번 던져보라. 이거죠. 자체적으로. 질문을, 문제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도 목적지를 정하는데, 목적지를 정해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면 목적지를 왜 가는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나 있을 거지, 또 숙박은 어디서 하지, 그 다음에 가는 교통편은 어떻게 하지, 올 때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선물은 뭘 사오고 누구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하는 그 여행은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어떤 방법으로 달성하지? 이렇게 해서 문제 정의를 위한 설정과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막 계속 하지만 성공적인 수행의 판단의 기준이 문제 정의하는 단계다. 그래서 잠깐 보면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말씀 한번 들어오면 문제 정의의 중요성, 아인슈타인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하여튼 촌철살인 같은 말을 많이 하죠. 문제 정의는 가끔 문제 해결책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이게 또 계속 또 반복된 똑같은 얘기예요. 정의가 문제 정의를 잘못되면 해결책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문제 정확히 되면 해결책 잘 됐는 얘기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만약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거의 해결한 셈이다. 그만큼 문제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수집 단계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데이터 수집 단계. 최근에 데이터 수집 방법 중 컴퓨터 정보 검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특히 인터넷에는 다양한 출처로 또 수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버,
뭐 국내에서 보면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뭐 이런 것들, 구글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뭡니까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그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서 저런 걸 조사해봐, 시장 유연성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이렇게 시장 유연성, 이 시장이 시장이 한 번 있으면 시장이 항상 픽스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 수단은 인터넷 검색, 뭐 인터뷰도 많이 써요. 인터뷰, 서적, 뭐 데이터베이스 등. 그래서 많이 쓰게 됐고, 인터넷 검색은 또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도 인터넷에서 나온 내용이 전부 다 팩트는 아니죠. 팩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 관리 단계라고 했죠. 데이터 관리 단계. 아까 이게 데이터 관리 단계 언급을 했는데, 데이터 관리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사이즈나 적절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잘 저장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데이터를. 그 다음에 뭐 여기 중요하면은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뭐 이게 통합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얘기하겠는데, 데이터가 섞여 있으면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뭐 통합, 분리 뭐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을 위해 아까 얘기했는데 만약을 위해 다른 저장 장치 백업을 저장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하드웨어적인 뭐 고장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소프트웨어 고장, 뭐 갑자기 서버가 뭐 고장 난달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강구하는 게 데이터 관리 단계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색적 분석 단계.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계속 있던 데이터로부터 쌓여진 데이터부터 가장 중요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찾아내서 탐색적 분석을 하는데, 그 이제 분류나 클러스터링, 이제 군집을 통해 데이터 특정 패턴을 찾아내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연관 분석도 하고 클러스터링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회귀 분석도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패턴을 찾아내고, 이게 패턴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 패턴을 찾아낸다.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 패턴을 찾는다는 얘기가 데이터를 마이닝 한다는 얘기니, 그런 의미가 똑같은 의미고, 그거 자체가 그냥 멋있는 얘기죠. 그렇게 탐색적 분석.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쓸 탐색적 분석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각화. 시각화 시키는 거죠. 시각화.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탐색적 분석 결과를 보기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 모델로는 그 자료의 위치, 그렇죠? 시각과 위치를 표시한다. 그다음에 길이, 부피, 뭐 명암, 밝고 어둡고 색상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총선 조사,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유심히 보시면 다 그런 방법들이죠. 뭐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뭐 날짜별로 띠 그래프로 어떻게 추이를, 코로나 뭐 이렇게 그 발생 빈도 뭐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시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눈에 딱 보면, 한눈에 싹 보면 그 결과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효가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 그 모델이나 도구를 보면 아까 얘기했처럼 시각화 모델은 길이, 부피, 명암, 색상, 그다음에 도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토그램이죠. 막대 그래프나 히스토그램, 상관관계 이런 것들 세서 빈도를 나타내는거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색적 분석이 끝나면 다음에 하는 게 최종 분석 단계가 되겠죠. 최종 분석.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는 수행했던 그 과정을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탐색 분석 단계 내가 원하는 문제 정의하 단계 나온 내용들을 다 저장해서 문제 정의해서 부합된 목표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이제 미세한 조정, 얼라이먼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약간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 데이터가 그 가장 정확한 정보만 있지만 않죠. 오정보도 있고, 그다음 팩트가 아닌 요즘 같은 특히 뭐 가짜 정보도 그런 거에서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정의한 결과에 미티시킬 수 있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종 분석 단계에서는 탐색적 분석해서 나온 내용을 원하는 문제 정의한 목적에 맞게 미세 조정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탐색적 분석 단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레포팅 단계죠, 그죠? 레포팅 단계.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그 중요한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낼 때도 말로 이렇게 진부하게 좀 쓰는 것보다 여러분 보고서 한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시각화 시키는데 기술이 굉장히 좋죠. 시각화도 포함되고 보고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소팅하고 그룹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형식이 또 항목별로 이렇게 보고서 낼 때 보고하는 기술이요. 그래서 원래 보고를 한 사람이 구성원 의뢰인의 보고를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권고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도 보면 내가 해보니까 딱 이거다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고 이게 해보니까 우선순위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 뭐 2는 3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1번이 이제 다 조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은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딱 제출해 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리스크나 여러 가지 그 경영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기술 최종적인 보고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기술적인 등을 알아봤고 데이터 기술을 알아봤고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 그냥 뭐 쌓여있는 건 데이터일 뿐이죠. 우리가 정보를 만들려면 데이터를 잘 컨트롤 관리를 해야죠. 거기에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우리가 정보 처리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만든다. 그거예요. 우리가 정보 처리한다는 게. 데이터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사결정에 쓰지 않는 어떤 사실이나 팩트일 뿐인데 거기서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게 정보라고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는 게 정보 처리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그게 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 어떻게 이제 정보 처리하냐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 보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뭐 엑셀 데이터로 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 이게 데이터야. 이건 데이터. 주문 번호, 뭐 쇼핑몰 주문 내역, 그래서 주문 일자별로, 그다음에 주문 제품, 그다음에 그 판매 금액별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요게 이제 자체가 데이터일 뿐이에요. 이거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문번호 5번, 2019년 5월 15일 날 에어컨 80만 원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보를 만들려면 이제 이게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정보가 되는 거죠. 정보를 만들려면 제품별 총 판매. 그래서 에어컨 판매액을 쭉 좀 해놔 보니까 에어컨 볼까요? 우리 보면 4월 5일 날 에어컨 70만 원에 팔고 에어컨 가격 다 다르네요. 5월 15일 또 80만 원에 팔고 6월 19일 날 70만 원, 7월 7일 날 70만 원. 이렇게 에어컨을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70만 원 일반적으로 파는데 80만 원에 팔을 수도 있고 뭐 60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총 에어컨은 우리가 290만 원 판매했다. 에어컨이 품목별로 제품별 총 판매를 찾을 수 있죠. 에어컨 290만 원, 뭐 냉장고 90만 원, 세탁기 60만 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별로 총 판매를 볼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알기 위해서 매 분기별 판매 실적을 총 판매 실적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시각화 시켜놨네요. 1분기 얼마,
2분기 이렇게 시각화 시켜서 2분기는 200만 원, 250만 원 못 되고 이렇게 뭐 4분기는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를 쫙 그리면 아 이게 추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정보 처리하는 거야 추세가. 그게 정보 처리하는 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떻게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서 정보를 해주는 중간 과정이 뭐냐? 중간 과정이 얘기한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것은 데이터가 여기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처리해 주는 거죠. 아까 위에 들으면 제품별 판매액 이게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를 여기를 들으면 매니플레이션 해서 처리해서 정보 의사결정자에게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그 매 분기별 매출액을 알고 싶다.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싶은 그 좀 날짜별로 또 어느 많이 팔렸는지 어느 날짜에 어떤 게 많이 팔렸는지 알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 30일 중에서도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때로는 30일 있어도 제품이 많이 팔린 날이 언제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많이 간 날, 이런 주로 뭐가 팔리는가. 요즘은 뭐 물론 뭐 여름이 가까운 우리가 냉장고를 판매하는 냉장고 과연 6월 달에 많이 팔리는지 또는 뭐 요즘 때로는 12월에 팔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사 결정자 마음대로 처리해 주는 거. 이게 정보 시스템이에요. 초스탈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로 현실 세계 팩트를 데이터로 해서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정보 시스템 안에서 그죠? 아까 정보 시스템은 설명을 했고 정보 조직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수단이 정보 시스템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안에 그죠? 정보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그죠? 특정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운영 데이터 집합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통합 데이터 측면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 데이터를 통합 인티그레이터는 거죠. 아까 통합 데이터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날만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놓는다거나 특정한 상품만 갖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를 통합해서 날짜별 며칠이건 상품을 다 해서 인티그레이터 통합 데이터. 그다음에 저장 데이터가 생산된 대로 저장돼 있어야 되죠. 저장 스토어드 데이터. 그다음에 그 이제 또 하나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 사람이 내가 데이터를 넣었다고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유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인 그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공유 데이터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고 유용할 수 있는 공용 그죠? 쉐어할 수 있어야 쉐어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통합 데이터는 중요한 건 이거는 최소의 중복이 없어야 되죠. 중복 똑같은 데이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루에 상품을 냉장고를 한 대 팔았는데 냉장고를 계약한 사람도 입력을 하려고 예를 들면 배달한 사람도 냉장고 입력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복과 통제 가능한 중복을 줄이고 통제 가능한 꼭 필요한 중복만 허용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 데이터라는 의미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운영 데이터, 조직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운영 데이터다. 근데 데이터를 한번 넣으면 데이터가 이제 아까 상품 판매 데이터는 그렇지만 우리가 날씨 데이터라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센서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 의미 없는 데이터는 말고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되겠지. 데이터베이스 개념.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쓰고 있냐?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뭘 썼어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썼었죠.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쓰므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파일 시스템은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문서 파일이랄지, 한글 문서 파일, 쉽게 예를 들면, 그다음에 HTML 파일이랄지, 이런 것들, 시스템의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중복되어 저장된다. 그러죠. 똑같은 내용의 그 워드 문서에 똑같은 중복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령 학교에서 레포트를 만들어서 담당 교수한테 제출해주고 학과장님한테 제출하고 총장님한테 제출하다 그러면 그 똑같은 파일을 보고할 수는 없어요. 그 총장님한테 제출하면 총장님이 맞는 문서를 써줘야 되고 그 문서에 맞는 내용이 그 데이터 내용은 안 바뀔지 몰라도 그것을 그 총장의 의사결정에 맞게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중복 저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 총장님 보고요, 회사에서도 사장님 보고요, 본부장님 보고요, 부장님 보고요, 따로따로 만드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똑같은 중복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파일이 종속적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쉽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 파일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얘기하는데 그 애플 자체가 만든 사람 마음대로 가진 각성적인 우리가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슨 데이터 파일 확장자 보시면 다 프로그램 다르죠. .hwp 그건 뭡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서. .doc 그건 마이크로소프트 그 워드 프로세서. 그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다 파일을 좀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영상 파일도 .jpg 동영상 .mpeg .per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이 그 파일에 따라 다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 대한 동시 공유나 보완 회복 기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 파일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얘기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중복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고객 응용 관리 프로그램이 고객 응용 관리 파일 시스템이고 주문 관리 응용 프로그램 파일 시스템이면 이게 고객 데이터 파일 그리고 주문 데이터 파일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중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파일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특징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continuous evolution 계속 변화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기반 참조 우리가 주소나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에 몰라도 내용만 주고도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동시 공유해야 된다. 컨커런트 쉐어링 한다는 거였는데 데이터베이스 특징을 이렇게 보면 실시간 접근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실시간 응답해야 되고 지속 변화 그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거죠. 삽입, 삭제, 수정을 통해 그죠? 우리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도로 교통 데이터도 보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가 새로 늘어나고 없어지고 그런 것에 따라서 수정하고 삽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얘기 지속 변화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으면 좋은 예가 될 수 있나요? 이제 봤던 게 동시 공유. 동시 공유는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기반 참조가 가능해야 된다. 내용 기반 참조가 가능한 것은 이런 거죠.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닌 내용으로 참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큰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재고량이 1000개 이상인 제품. 재고량 1000개 이상. 이렇게 수식을 딱 넣으면 그 제품이 쫙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서 검색할 수 있다는 특징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시간 접근하고 지속적인 변화, 그다음에 동시 쉐어, 그다음에 내용 기반 참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아까 우리 정보 처리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로 이렇게 가공해 주는 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서 정보로 만드는 시스템이 이름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DBMS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죠.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고,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보 처리를 해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요거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DBMS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이 가진 데이터 중복과 이게 가장 중요해. 중복 최소화. 그다음에 데이터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소프트웨어다. 그럼 이 데이터가 여기 다 종속돼 있잖아요. 이거 쉐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는 장점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장점. 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시스템 응답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이용자들 이용자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SQL이라는 거,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걸 제공하여서 불특정한 조건이 감색해요. 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SQL인데, 그 다음에 중앙 집중적 자료 통제. 자료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통제가 가장 쉽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중복성. 통합 저장하려면 자료의 중복 저장을 방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하는 키펀치를 여러 군데 놔두고, 그거 이제 관리할 수가 있죠. 특정한 사람 데이터 뎁스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는 이런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 만들어서 데이터 중복성을 아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독립성, 데이터 독립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특정 데이터를 우리가 변경, 수정, 이렇게 보완하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쭉 따라서 바꿔줘서는 안 되죠. 그게 독립성이에요, 데이터. 변화시키면 그 데이터만 변화시켜야지, 그게 줄리에서 다른 데가 변화하면 데이터 변화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가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도 없이 보안성, 그죠? 보안성, 일관성,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은 데이터가 한번 우리가 시작된 그 데이터에서는 쭉 그런 데이터의 맥락을 유지한다는 거죠. 모델을 쭉 맥락을 유지한다는 얘기고, 무결성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티그리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무결성은 데이터 값과 현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성이나 일관성 똑같은 얘기인데, 단일 자료값에 대해서는 각 데이터 항목별로 자료값 영역을 설정하는데, 그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만 입력되도록 파일 시스템 나누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무결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게 현실하고 맞도록 데이터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무결성. 쉽게 오염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무결성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장점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SQL을 얘기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언어죠. 이거 잠깐만 SQL 하던데, 여러분 그 개념을 잠깐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그래요.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SQL은 이 구조적인 질의 언어다. 구조적인 질의 언어도 SQL은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 관리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요 세 가지만 개념만 알아주면 SQL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는 언어는 SQL이 있는데, SQL은 구조적인 질의어고 세 가지 종류, DDL, 기본적으로 DDL, DML, DCL이 있다 하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DDL은 뭐냐면 데이터 정의어예요.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DDL. 그래서 데이터 그 저장 구조, 접근 방법, 형식 등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하거나, 어려운 얘기죠. 베이스 스키마,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죠.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는 데이터 구조예요. 구조. 이것도 뒤에다 잠깐 내가 설명을 다루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스키마를 정의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ML. DDL은 그 내용들이 이런 것들 DDL이라고 하죠. Create, Alter, Drop, Truncate 이런 것들 우리가 DDL을 그 데이터 정의라고 한다 하죠. 그 다음에 DML.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서 조작하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 수정, 삽입, 삭제, 추가, 조회, 추가, 변경, 삽입, 삭제하는 게 쓰는 게 DM이라는 거죠. 아까 DDL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죠. 저장 구조랄지 접근 방법, 형식들을 만드는 게 정의이고, DML은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 거. 그래서 이 셀렉트, 실제로 데이터를 그죠? 셀렉트하거나, 인서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게 DML 중에 하나고. 그다음 DCL은 우리가 데이터 그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제어 언어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 보호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보완, 접근 제어, 시스템 장애 복구, 그다음 병행, 수어 제어하는 거는 그런 내용들 오죠. 보완, 무결성, 커미트, 롤백 있잖아요. 롤백 우리가 여러분 그 보면 이게 롤백이잖아요. 이렇게 한 게 롤백이잖아요. 롤백 원위치 우리가 뭘 변경했다 다시 원위치킨다 롤백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란트, 그다음에 뭐 허용하겠습니까? 이 그란트 예를 들어 리보크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SQL을 한번 잠깐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 종류가 네트워크 DBMS, 계층형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네트워크 DBMS는 이게 네트워크 DBMS예요. 네트워크 형태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노드와 이 노드죠, 노드. 네트워크 형태로 된 노드죠, 이게. 그래서 주문서가 있고 회원이 있고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서로 이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니까 주문 상품과 다 연결해. 주문 상품 자체가 주문서도 연결되고 배송업체 연결되고 회원도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회원도 주문서 다 연결돼. 이렇게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해서 그런 노드와 링크로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DBMS예요. 이게 링크죠. 이게 링크로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 DBMS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은 계층별로 트리 형태로 나무 구조로 이렇게 구성하는 계층 모델을 사용하는 게 계층 DBMS예요. 계층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쓴다고 아까 얘기한 게 하나가 뭡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잘 아시겠죠? 이것은 튜플 이걸 우리가 행이라고, 이건 열이라고 그러고. 이건 속성들이죠. 속성, 그 데이터의 속성. 우리가 이걸 튜플이라고도 네코더라고. 이 사람 개인의 네코더. 그다음에 또는 키값 이런 것들 있잖아요. 뒤에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관계형 DBMS가 이런 형태라는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객체 지향 DBMS, 뭐 객체 지향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객체 지향. 이건 복잡한 그 응용 분야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한된 것인데,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저장과 그 복잡한 분석 처리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래서 그리고 그 객체 지향 DBM을 쓰고, 객체 관계 DBMS는 객체 지향 응용 프로그램과 관계형
여기 RDBMS 이것을 융합해서 만든 객체 관계 DBMS라고 장점을 모아서 한 건데 아직은 쓰면 굉장히 밀도가 있고 좋다고는 아직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지 않고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관계형 DBMS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형 DBMS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RDBMS라고 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DBMS, 관계형 DBMS는 뭐 아까 설명한 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는 이게 행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이고 열이고, 행과 열로 구성된 2차 관계형 탭이더라고요. 그죠? 2차죠, 이게 관계가. 요게, 이 행과 열이 관계가 서로가 있어야, 행과 열이 관계로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2차원 테이블로 표현된 거다. 행과 열이 2차원 테이블. 그래서 보면, 이게 하나의 이건 행은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또는 랩코드. 학생 테이블인데, 랩코드고. 요건 우리가 속성이죠, 속성. 필드 속성. 구현 속성. 학년, 연락처, 이메일 이런 속성들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죠. 키. 여러분 엑셀을 할 때도 키값 소팅할 때는 키값을 넣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는 키값도 우리가 이러거죠. 학번이 2017년 17년도 학번이면서 경학생. 그럼 우리가 맨 먼저 보고 싶은 게 뭐냐? 17년도 입학생을 먼저 볼 거지만 이게 들으면 후보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대체키가 되는 거죠. 이것은 대체키. 경영학과 이 학과는 대체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기본키고. 이게 키값이라는 거. 키값이라는 거서 우리가 검색하라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볼 거냐. 또는 학년만 볼 것이다. 이게 키값이 되는 거죠. 이게 키값. 키값. 이게 키값이고 이게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중에서 경영학과만 보게 2학년 경영학과만 보다 기본 키 이게 대체키가 되는 거. 그냥 그런 얘기죠. 키값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키의 종류를. 그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발 단계를 한번 볼까요? 개발 단계는 아까 워크플로우 6단계를 얘기했는데 유사해요. 유사하는데 여기도 제일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워크플로우 6단계에서도 문제제기 제일 중요했듯이 요구사항 명세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 이게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도 요구사항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데이터 흐름들을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과 부서 간 정보의 생성 및 이동 흐름을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급여를 계산하면 근로자 파일에 들어가서 근로 시간 만들고 근로자 마스터 파일을 총 급여 계산해서 여기 원점 징수를 난다는 게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딱 만드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그래서 가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급여를 계산한다. 급여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직원들을 상대로 급여를 계산한다. 그럼 직원들을 급여를 계산하면 첫 번째는 연봉 순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무 시간 순서로 우리가 시급을 해석해야 되겠다. 그럼 시간 파일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급이야겠다면 직급 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세금 기준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공제해서 국세청에다 그죠? 납부하고 나머지를 순급여를 계산해서 이게 이제 금융 인쇄를 해서 주고 이 내용을 고용해 준다. 이렇게 업무 흐름을 들으면 급여 프로세스 업무 흐름은 급여 프로세스를 정확히 판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구사항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제정의라고 얘기를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하는데 데이터 베이스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고 체계화해야 된다. 그걸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하나를 보면 발이 4개, 코 길이가 길고 몸무게는 1톤 이상 코로 무르가 든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이거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 모델링 또는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개체 관계 모델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체 관계 모델. 그리고 이 인타이티 릴레이션십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개체 이렇게 구현한 거죠. 이렇게 속성. 이게 하나의 개체죠. 직원이라는 개체, 고객이라는 개체, 계좌라는 개체, 지점이라는 개체. 이 직원이라는 개체는 이 사각을 표시하고 개체에 관련된 속성은 타원으로 표시하고 이게 직원이라는 개체에는 직원 사원 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고 고객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속성이 다 있는 거죠. 개체 속성. 그다음에 이 직원과 고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원문으로 표시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N으로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개체 관계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아까 정규화라는 거 뭐냐? 그래서 정규화란 이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프로세스. 즉, 스키마를 변화하는 것이야. 스키마. 아까 스키마에 잠깐 얘기를 했죠. 스키마가 뭐냐면 잠깐 보면 이거예요. 스키마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어떤 구조, 데이터에 저장되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것은 구조예요.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구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환한다. 아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교화시키는 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물론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을 그래서 구조를 바꿔서 정규화 시키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고 하는데 정규화 하는 데는 정규화하는 그 변환 원리는 3가지 원칙을 지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가 손실되면 안 돼. 이 스키마를 바꾼다고 정보가 이제 없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중복선을 줄여주고 분리의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 관리는 아까 데이터에서 관리적 측면 얘기했죠. 보안 문제, 아까 여기는 장애 처리와 비상 대책, 그 다음에 동시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죠? 의사 결정 과정.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뭐냐면, 하나의 뭐 데이터베이스 창고에 창고. 근데 데이터의 창고인데, 창고는 어떤 창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성과 비휘발성 자료 집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차이가, OLTP고 OLAP라는 개념을 먼저, R이야. 이해가 싫을 텐데, OLTP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 OLTP 개념,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전통적 데이터베이스 방식. 옛날에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 방식을 우리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요거 차이가 이거죠.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죠. 입력하면 정확도 나와서 그대로 돼야 되는 게, 이것은 오퍼레이션 입장이죠. 오퍼레이션 관계적 입장인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OLAP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석, 결과의 속도에 따라 다른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을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 등의 조직에서 여러 해 동안 축적하여 생긴 조직의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해서 별도 조작 없이 중요한 의사결정하기에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 OLTP는 생긴 대로 데이터가 생기는 대로 이게
이 수집해서 쌓아놓은 게 데이터 OLTP 이 트랜잭션 하는 데라는 개념이고, 웨어하우스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이나 의사결정에 쓴다는 차원이 이제 다른 거죠. 이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을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뭐 개념적으로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특징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죠? 의사결정 지원, 운영 시스템과 분리, 내가 통합 데이터를 저장하고, 우리가 이제 그 웨어하우스는 특히 중요한 게 라이트가 있기 전형이죠. 쌓여진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시계열, 쉬운 사용 조건, 이게 이제 분석이니까 주제 중심적 데이터 조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점, 정형화된 테이블을 아무래도 뭐 정형화돼야 되겠죠. 이제 의사결정 하는데 분석에 쓰기 때문에. 그죠? 표나 이런 것들 예측 불소하는 것이고. 단점은 뭐 이게, 그죠?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퀄리티가 좀 좋은 것이죠. 거기에서 데이터 마트라는 개념을 잠깐 뭐 있어갖고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데이터 마트 개념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그 훌세일 개념, 도매 개념이라면 데이터 마트는 소매 개념이라고 유통 개념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때. 그래서 뭐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면 데이터 마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자에 제공하는 이분이 특정한 조직, 특정한 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필요한 것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종합 창고인데, 데이터 마트는 그 디테일 측면, 유통 측면에서 필요한 데만 딱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데이터 마트다. 우리 마트 그러잖아요. 마트 그런 차원이라고 하죠. 웨어하우스 마트. 뭐 유통에서 따온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겠네요. 웨어하우스는 그 훌세의 개념, 마트는 그 디테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지난번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관계, 패턴, 규칙 등을 생성하고 모형하여 이용하죠.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은 패턴을 찾아내는 패턴, 규칙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다. 그 다음에 활용 분야. 활용 분야는 여러 가지 많죠. 활용 분야는 판매, 유통, 요즘 빅데이터 분석원들은 다 쓰고 있어요. 심지어 경찰은 요새는 코로나19 분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마케팅, 방송 다 쓰고 있는 게 데이터 많이 활용 분야로 아실 때고, 특징도 그죠? 대용량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 거죠. 관측 자료. 이게 분석 자료가 아니라 관측 자료죠. 실제로 관측 자료만 쌓아놓고 쓰는 거죠. 실험 자료는 목적에 따라 여러 요인을 통제 및 조정하는 자료는, 관측 자료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실무 위주 컴퓨터 처리 방식이고, 경험적 방법을 근거해서 쓰는 거죠. 중요한 것은 패턴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마이닝 과정도 아까 데이터 기술 프로세스를 따른 거예요. 유사하죠, 단계가. 그죠? 의사결정은 앞에서 하는 거고, 마이닝 자체는 샘플링, 선별, 정제, 탐색, 모형화, 보고 및 시각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 이런 것들, 연관규칙은 많이 쓰죠. 연관규칙. 근데 연관성을 우리가 패턴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의 상호관계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가 이런 게 있더라. 사람들이 보니까 홍대 입구에 메시에 많이 있더라. 근데 거기서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군집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군집되어 있면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더라. 그렇게 하는 게 연관규칙. 그래서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if A니까 A면 B더라. 이렇게 연관규칙.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패턴별로 이렇게 군집화, 이렇게 클러스터링 시키는 거야. 덩어리도 몇 개 덩어리 만들어 거기서 또 균열 차는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을 이거죠. 트리 구조로 이렇게 디시전 트리로 뭘 구입하면
구입한다. 그럼 아파트를 구입하냐, 오피스텔을 창고를 구입하냐. 아, 이건 어떤 경제가 좋을 때냐, 나쁠 때냐. 경제가 좋을 때는 뭐 이게 딱 이렇게 트리로 이렇게 그 하이라키까지 하는 게 의사결정나무 분석. 이 신경망 분석. 이건 뭐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거죠. 신경망 분석.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3레이어 이렇게 하는 게 신경망 분석. 그다음 유전자 알고리즘적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통합은 정제하는 과정이죠. 보강하는 과정. 이렇게 하는 방법. 통합 기법이요. 이웃 기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귀 분석, 군집화, 의사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뭐 깊은 내용은 뭐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마인이냐 뭐다는 것만 아시고 아까 얘기한 그 마이닝 기법은 연관 제일 많이 쓰니까 아까 설명한 연관 규칙, 군집 대부분 요즘 많이 쉽게 쓰는 게 연관 규칙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